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우리 동네 라이브 양아람입니다. 먼저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하는 서울 수도권 소식부터 챙겨드립니다. SNS상에서 빠르게 퍼지는 성범죄 피해 영상물. 그동안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특이점을 육안으로 판독해 수작업으로 찾아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이 피해 영상물을 신속하게 찾아내 삭제해서 영상이 급속도로 유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도입해 24시간 디지털 성범죄를 자동 추적하고 감시하는데요. 관련 검색어를 입력해 피해 영상물을 탐지하는데 기존에 한두 시간이 걸렸다면 AI 프로그램으로는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디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센터 상담 직통번호 815-0382로 연락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지지 동반자 0382를 검색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이번 소식 눈여겨봐 주십시오.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발 동동 구르는 초등학생 학부모들 많으시죠. 특히나 이제 막 입학한 1학년을 비롯해 저학년은 아직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때라서 휴직을 하거나 퇴사까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방과 후 학교나 돌봄 교실에 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어서 결국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계속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급할 때 아이를 맡아주는 돌봄 사업이 서울에서 시작됐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 가까운 지역 아동센터가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생과 만 7세에서 12세 아동이고요. 지역 아동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아동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출산 대책 중에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난해의 3배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일하면서도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아직은 좀 먼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 할 겁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중독성 있을 정도로 맛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음식 앞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앞으로 이런 마케팅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접하는 음식과 상품에서 마약이라는 단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자 서울시가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자칫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의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마약이란 단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약 사범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경각심은 심어줘야 하는데 당장 마약이란 단어를 걸고 장사하는 상인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 붙은 마약이란 용어 사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도심을 가득 메운 차량과 좁은 도로 한 면을 차지한 불법 주차 차량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차량이 밀집된 서울은 매일이 주차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밀착 취재티에서는 서울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중입니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8 차량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해 단속에 걸린 건수는 약 200만 건. 이렇게 계속 단속도 하고 각종 노력도 기울이는데 우리는 왜 매일 주차난에 시달리는 걸까? 지난해 기준 서울에 등록된 자가용은 모두 263만 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00%가 조금 넘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적어도 한 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한 셈이지만 구도심과 특히 주택 밀집 지역의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동네마다 상황도 다릅니다. 서울 426개 행정동 중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는 곳은 36%, 155곳에 달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해 차량들이 이렇게 2중, 3중으로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면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빈틈없이 주차선을 그려놨지만 역부족인 상황.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도 보입니다. 이면 도로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불법 주차된 차들로 도로 한쪽이 가득 찼는데요. 차와 사람이 뒤엉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빼곡히 주차된 차들 사이로 아슬아슬 벌어지는 고개 운전. 서울 곳곳에선 매일 주차 전쟁입니다. 왼쪽에 차도 있고 오른쪽에 사람도 지나오면 또 아이 데리고 있으니까 차를 막 피해가 다니거든요. 사고가 날까 봐 너무 걱정되거든요. 차 없는 집이 없잖아요. 동네 뺑뺑뺑뺑 돌다가 어디다 댈 데 있나 이렇게 보고 몇 바퀴 돌아요. 어디 될까? 어디 딱지 안 끊을까? 네, 지혜로운 기자, 제가 아파트 그 커뮤니티에 봐도 주차 민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요. 또 어떤 곳 가면은 골목길에 차가 이제 줄지어 이렇게 줄비에서 서 있다 보니까 다른 차가 지나다니기도 비좁고 또 보행에도 방해가 되는데 그만큼 주차 공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현재 서울에 주차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일단 수치상으로 먼저 네. 좀 따져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송하는 이런 건물과 우리가 먹고 자는 주택을 다 합쳤을 때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 비율을 살펴보면요. 141% 정도 됩니다. 이 퇴근 후 차량이 모이는 주택가로 좀 좁혀서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106.5% 정도 되고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넘기 때문에 차량 한 대당 주차장 한 면은 확보가 된 셈입니다. 네, 주차장 확보율이 141%라면 일단 차량 한 대당 주차장 한 면은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치상으로는 주차장이 결코 부족한 게 아닌데 실제 주차를 하려고 하면은 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게 된단 말이죠.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요? 네, 서울 전체 지역을 수치로만 놓고 본다면 차보다 주차면이 더 많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별로 살펴보면요, 편차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같은 지역은 자가용 한 대당 주택가 주차면 한 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주차장 확보율이 70에서 8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자치구마다 다르고 또 이제 뭐 저도 운전 직접 해보고 가다 보면은 어떤 동네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편인데 어떤 동네는 또 이제 정말 주차 상황이 심각한 것 같고요. 좀 동네마다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구도심과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차장이 더 부족한데요. 낮에는 이 차량이 수시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오랜 시간 주차를 하게 되는 주택가 주차장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426개 행정동 중 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100%가 안 되는 곳은 155곳입니다. 이 전체의 36%인데요. 동네 전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있는 서초구 반포 본동과 이 강동구 둔촌 제1동을 제외하고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 을지로동입니다. 이 노후 주택이 많은 을지로동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4.5%인데요. 이 반면 같은 중구지만 비교적 아파트가 많은 동화동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은 145.9%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이런 곳들은 그래도 주차 공간이 확보된 상황이니까 조금은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한데요. 도로 위나 주택가 골목 주차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하고요. 또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또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러니까 주정차 단속은 또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는데요. 지난해 서울 시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200만 건이나 됩니다. 최근 5년간 자료를 살펴봤을 때 계속 200만 건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련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74만 건이던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은 2019년 97만 건, 2020년 103만 건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120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와,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그 단속 건수가 굉장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2018년에는 74만 건이었다. 그런데 지난해는 120만 건까지 이제 늘었다는 거고요. 예, 관련 민원이 그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속 건수가 아니라 단속 건수는 그 200만 건대로 계속 조금 서울시에서 이제 주차 대책도 내놓고 있고 해서 좀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들은 조금 커서 그런지 민원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원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말씀이셨고요. 동네마다 이제 주차난 편차가 크다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주차장이 부족한 것에 주차장 더 만들면 뭐 문제 없지 않냐 이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더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빌딩과 이 주택이 빼곡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주차장을 만들 땅을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 데는 약 1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토지 보상 비용과 공사비 등을 포함한 건데요. 이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인데요. 서울시와 자치구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금보다 차를 댈 수 있는 장소를 더 늘리는 겁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지속적으로 자투리 땅을 활용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고 국비 20억 원, 시비 66억 원, 구비 한 103억 원, 지금 현재 189억 원을 투입을 해서 삼성근린공원 지하 1, 2층에 한 166면의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7월을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택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내 집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단기간 저비용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린 파킹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고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일면 기준으로 해서 공사비 9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설 주차장 주차 공간을 개방할 시에는 시설 개선비 등으로 3천만 원까지 시민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차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주차장을 좀 더 빠르게 잘 이용하자는 것. 성북구에선 2년 전부터 4차 산업기술을 이용한 IoT 주차장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IoT 센서를 주차 바닥에 설치를 해서 차량을 인식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어플을 이용해서 사전에 차량 유무를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와서도 바로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학가라든지 상업지구 중심으로 IoT 공유주차장을 확대해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지혜로움 기자가 이제 영상 통해서 각 자치구가 그 주차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좀 소개를 해줬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어떤 자치구는 담장을 허무는 그린 파킹 사업 이거 꽤 지속돼 왔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지원비를 지급을 하는 거고 또 어떤 곳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앱을 통해서 주차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첨단 기술을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노력들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1996년부터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주민들이 좀 더 이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규모 마을 주차장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위치와 주차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울 주차정보 애플리케이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이 앱 이용해보지 않았는데 한번 오늘 가서 좀 깔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주차정보 애플리케이션 이런 앱이고요. 앞서서 서울 시내 차량과 주차장 현황을 확인했는데 지역마다 잘 찾아보면 이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주차장 뭐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주차장을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뭐 근처에 뭐 학교에 저녁에는 비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차장
주차장들을 잘 활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울의 면적은 정해져 있고 주차장을 계속해서 더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주차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교육청과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을 이용자에서 일반 시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서울시가 늘 그 주차 공간, 주차장 확보에 부족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의 부설 주차장을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해서 주차 공간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고요. 개정 전에는 이용객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근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주차 공간이 이제 확대됨으로써 주차가 좀 용이해지고요. 주차 문제라는 게요. 첫째는 이제 시민의 안전과 관련돼 있고, 둘째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관련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주차는 진짜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끼리 얼굴 붉히기도 하고 정말 뭐 어떤 폭력 사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서울의 주차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나 자치구에서도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공영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차량 이부제를 실시해서 차량 통행 자체를 이제 조절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봤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 남산 135 터널 이용 차량에 부과를 하던 통행료 같은 혼잡 통행료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혼잡 통행료 징수 면제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겠다면서 이달 17일부터 2달간 통행료를 걷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혼잡 통행료를 확대 시행해서 차량 이용에 책임을 지게 하는 게 교통체증과 이 주차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강경우 교수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 문제를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은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서 추구하고 있는 혼잡 통행료죠.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정 요금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거둬지는 수익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돼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양한 요금 체계인데요. 우리도 1급지, 2급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침 출퇴근 시간대는 좀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오후 시간대에 주차장에 그 여유가 있을 때는 요금을 저렴하게 받는 식으로 해서 필요 없이 놀고 있는 주차면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정책의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좀 더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 이렇게 몇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게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일정 요금을 좀 부과하자. 이제 뭐 혼잡 통행료 같은 얘기겠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안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뭐 출퇴근 시간이나 아니면 좀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 주차 공간이 남아있는 낮 시간대에 요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 이런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또 차량은 늘어나고 있고 정말 이제 상황이 좋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앱 같은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소개해줬듯이 주차관리 앱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기술도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곳은 이제 로봇이 주차를 해줘요. 사람이 굳이 찾지 않아도 로봇이 차를 가서 주차해주고 어디가 비어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또 이제 차량을 인도해주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기술을 잘 결합하면 우선적으로 주차 문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차량이 좀 줄어들어야겠죠. 지자체나 각 자치구가 효과적인 좀 정책 고민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차량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력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혜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세계 제로 웨이스트의 날입니다. 지난해 말 열린 유엔 총회에서 매년 3월 30일을 세계 제로 웨이스트의 날로 기념하기로 했는데요. 우리 정부도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폐기물이 다시 자원이 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포구도 소각제로 가게라는 재활용 중간 처리장을 선보였는데요.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내놓은 정책입니다. 과연 소각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김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청 앞 광장에 알록달록한 부스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비닐과 종이, 유리병, 옷 등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캔을 넣으면 자동으로 압축되고 페트병은 분쇄되는 처리기도 설치됐습니다. 압착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차이가 날 만큼 부피가 줄었습니다. 처리가 곤란한 폐스티로폼이 재생원료로 바뀌는 이곳은 분리배출과 중간 처리 과정을 통해 생활 쓰레기를 줄이는 소각 제로 가게입니다. 재활용품을 압착해 분쇄하면 4분의 1에서 최대 8분의 1까지 부피가 줄고 이를 통해 물류 비용도 낮출 수 있다는 게 마포구의 설명입니다. 분리수거 품목도 18개로 세분화했는데 제대로 분리되지 않고 소각되는 재활용 비율을 낮추겠다는 의도입니다. 소각제로 가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주민들 입장에선 분리수거일에 맞춰 재활용품을 버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분리수거 날이라 집에 쌓아두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렇게 모일 때마다 이런 데 와서 또 분리배출할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점 같아요.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상제도도 마련했는데 18개 품목별 무게나 개수에 따라 10원에서 최대 600원의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한 포인트는 일주일 뒤 현금이나 제로페이로 되돌려받습니다. 마포구는 소각제로 가게를 단독주택과 상가, 집단주택단지 등 관내 5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 뒤 서울시에 소각쓰레기 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는 마포구만의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연대해서 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소각제로 가게 같은 것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난해 마포구는 소각 쓰레기 감량 실험 결과 분리 배출돼야 할 재활용품의 64%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소각장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분쇄하고 선별하는 전처리 실증을 진행해 87%의 쓰레기 감량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마포구는 소각제로 가게를 1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마포구의 노력은 높게 평가하지만 실제 쓰레기 감량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은 2026년에 1000톤이라는 쓰레기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 만큼 소각장 건립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BS 김호정입니다. 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처리율을 높이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참여에 달려 있는데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이 일회용품을 줄이거나 쓰레기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는 방식 등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정유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학 캠퍼스 내에 놓인 쓰레기통. 위에 붙어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니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을 알려주는 화면이 뜹니다. 쓰레기통에 QR코드 스티커를 붙인 건 이 학교 학생들. 지난해 말부터 학교 내 소모임을 꾸려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을 실천해왔습니다. 학교 쓰레기통을 저희가 직접 다 분석을 해봤어요. 짜잘짜잘한 이 분리배출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실천하기 쉽고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 반응도 좋습니다. 한두 번 정도 다 같이 저희 팀원들끼리 다 돌면서 한 번씩 확인하고 이런 캔 고철류에 뭐 잘못된 쓰레기 있는지 없는지 조사했을 때 좀 괜찮아진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자원봉사센터. 주민들이 삼배 수세미 뜨개질에 한창입니다.
삼배 수세미는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고 세제를 소량만 써도 돼 친환경 제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게 활동을 해야지 그게 환경에 대해서 와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이런 환경 관련된 봉사활동들이 있으면 좀 꾸준하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선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빻아 치약 짜개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5cm 미만의 병뚜껑처럼 작은 플라스틱들은 재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거를 파쇄를 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다시 순환이 되는지 이거를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젊은 층부터 어르신까지 시민들이 한강에 단체로 모였습니다. 저마다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었는데요. 가볍게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이른바 줍깅 활동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평소에 저희는 여의천이라고 청계산 있는데 그쪽에서 줍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어차피 자원봉사를 하는 데는 이렇게 환경도 또 같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보다는 먼 미래에 우리 손주들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지난 주말엔 전 세계가 같이 불을 끄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자는 캠페인이 진행됐는데 이에 동참한 사람들이 앞다퉈 SNS에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번거롭지만 용기 있게 실천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친환경 사회로 나아가는 나비 효과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TBS 정유리입니다. 네, 저는 재활용품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실태와 택시업계 독점 행위 보도 지난 2월 우리 동네 라이브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한 TBS 이용철 구균진 기자가 오늘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부문상을 받습니다. TBS는 3년 전 언론사 최초로 카카오 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실험을 통해서 그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했고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조치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라이브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